안녕하세요.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를 파헤치는 시간,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약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음부터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 해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거대한 서비스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뼈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바로 엔티티입니다. 영화, 사용자, 배우, 시청 기록. 정말 많잖아요. 이런 수많은 개념들 중에서 대체 무엇이 진짜 뼈대가 되고 또 무엇이 살이 되는 걸까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막연했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단단한 데이터 구조로 구체화되는지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시작점이네요. 사실 엔티티를 이해한다는 건 데이터 세계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거든요. 어떤 게 명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죠. 이 명사들을 제대로 정의해야만 나중에 누가 무엇을 했다는 뭐랄까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시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어떤 앱이나 서비스를 보더라도 그 뒷단의 설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 세계의 명사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해보죠. 자료에 나온 가장 핵심적인 정의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엔티티란 업무에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쇼핑몰이라면 고객, 상품, 주문 같은 것들이고요. 두 단어예요.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묶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상품처럼 손에 잡히는 유형일 수도 있고 주문처럼 특정 시점에 발생한 사건, 즉 무형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느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재미있던데요. 붕어빵 틀이랑 붕어빵 비유요. 네, 그 비유가 정말 직관적이죠. 고객이라는 엔티티는 일종의 붕어빵 틀인 셈입니다. 이 틀에는 고객 번호, 이름, 연락처 같은 정보를 담을 칸들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틀로 찍어낸 김철수, 이영희 같은 실제 데이터 하나하나가 바로 붕어빵,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엔티티를 조회한다는 건 붕어빵 틀로 찍어낸 붕어빵들을 쭉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 비유 덕분에 개념이 뭐랄까 확 와닿네요. 그럼 제가 매일 쓰는 인스타그램을 생각해보면 게시물이라는 붕어빵 틀이 있고 제가 어제 올린 고양이 사진, 오늘 올린 점심 사진 하나하나가 각각의 붕어빵,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렇게 적용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엔티티 이름을 지을 때도 고객들이나 게시물들처럼 복수형을 안 쓰고 고객, 게시물처럼 단수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이미 여러 인스턴스, 그러니까 여러 붕어빵을 담고 있는 집합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개념은 잡혔는데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넷플릭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영화, 드라마, 사용자, 배우, 감독, 장르, 리뷰, 결제 수단, 시청 기록 정말 수많은 명사들이 떠오르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걸 진짜 붕어빵 틀, 즉 엔터티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걸 가려낼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데이터 모델링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제시한 6가지 특성이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훌륭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뭐 하나씩 나열하기보다는 실무에서 왜 이 기준들이 중요한지 몇 가지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식별 가능성과 독립성입니다. 식별 가능성과 독립성이요? 네, 자료에 나온 두 번째 특징, 유일한 식별자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를 한번 보죠. 고객은 동명이인이 있어도 고객 번호나 이메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엔터티가 될 자격이 충분하죠. 그런데 주소는 어떨까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이라는 주소만으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김철수인지, 이영희인지, 혹은 한 가족 전체인지 식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유일하게 식별되지 않는 정보는 독립적인 엔터티가 되기보다는 고객 엔터티에 속한 하나의 속성, 그러니까 주소라는 붕어빵 틀의 한 칸이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잠깐만요. 그럼 세 번째 특징인 2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가져야 한다는 규칙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자료에서는 우리 회사 같은 건 엔터티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건 좀 헷갈리네요. 만약 저희 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라면요? 그땐 회사라는 엔터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생명처럼요?
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런 고민이 모델링의 깊이를 더하죠.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회사는 단형이 엔터티가 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이라는 여러 인스턴스가 존재하고 각각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식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우리 회사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독립된 하나의 회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의 주인인 우리 회사라는 정보는 단 하나뿐이죠. 이런 단 하나의 정보는 굳이 여러 개가 담길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설정값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인은 오 회사다라고 한 번만 딱 정의해 두는 거죠. 아,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관리하려는 대상이 여러 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시스템의 근본 규칙처럼 단 하나만 존재하느냐의 차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기준이 5번째와 6번째, 즉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질 것과 다른 엔터티와 관계를 맺을 거예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걸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색상이라는 엔터티를 만들었는데 속성이 색상명 딱 하나뿐이라고 해보죠. 이걸 독립된 엔터티로 만들면 상품 정보를 보다가 색상명을 확인하려면 굳이 색상 엔터티까지 또 찾아가야 해요. 불필요하게 시스템만 복잡해지는 거죠. 그냥 상품 엔터티 안에 색상이라는 속성 하나를 추가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외딴섬 데이터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랑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어떤 엔터티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외딴섬 데이터는 결국 아무도 쓰지 않는 쓰레기 데이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고객은 주문과 관계를 맺고 주문은 상품과 관계를 맺어야 의미 있는 정보가 되잖아요. 이런 유기적인 연결이 없다면 그건 그냥 정보의 파편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엔티티를 식별하는 기준이 단순히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식별된 엔티티들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질까요? 고객이랑 주문은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 고객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대상 같고 주문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모든 엔티티가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엔티티를 분류하는 2가지 유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티티의 성격에 따라 나누는 유무형 분류입니다. 고객, 상품처럼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건 유형 엔티티. 그리고 주문, 부서처럼 실체는 없지만 관리해야 하는 개념이나 사건은 무형 엔티티. 이건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그 무형 엔티티를 다시 쪼개보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는 개념 엔티티예요. 부서나 상품 카테고리 혹은 VIP, 골드 같은 고객 등급처럼 업무를 논리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만든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다른 하나가 바로 사건 엔티티입니다. 주문, 예약, 입금처럼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행위를 기록한 결과물이에요. 이 사건 엔티티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주문 일시, 예약 시간처럼 거의 항상 시간 관련 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났는지가 핵심 정보니까요. 아, 무형 엔티티를 정적인 개념과 동적인 사건으로 나누니까 그 역할이 확 와닿습니다. 그럼 2번째 분류 기준인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는 뭔가요? 이걸 알면 데이터의 계층 구조가 보인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분류법이 데이터 모델 전체의 뼈대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중심, 행위 엔터티라는 3단계 계층 구조인데요. 우리가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 쇼핑몰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상위 계층, 그러니까 건물의 1층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 엔터티입니다. 업무의 근간이 되는 대상들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가장 먼저 데이터가 쌓이는 곳이죠. 바로 고객과 상품입니다. 아, 그렇죠. 고객이 가입을 해야 하고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기본 엔터티들이 만나서 벌어지는 핵심 이벤트를 담는 중간 계층이 바로 중심 엔터티입니다. 고객 기본, 이 상품 기본을 주문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바로 주문이라는 중심 엔터티가 생성되는 겁니다. 기본 엔터티들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핵심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 행위 엔터티는 뭔가요? 그건 중심 엔터티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풀어주는 가장 하위 계층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가장 많고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청취자께서 하나의 주문, 중심을 할 때 책도 사고 펜도 샀다고 해보죠. 그러면 주문 번호 123이라는 중심 데이터 하나에 주문 상세라는 행위 데이터가 2개 생기는 겁니다. 1, 2, 3번 주문에 책 1권, 1, 2, 3번 주문에 펜 2개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와, 정리가 완벽하게 되네요. 데이터가 생성되는 흐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본에서 시작해서 이들의 만남으로 중심이 생기고 그 중심의 상세 내역으로 행위가 파생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구조군요. 이 계층을 알면 정말 데이터 모델의 뼈대가 한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터티의 개념, 식별법, 종류까지 파악했으니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름 짓기입니다. 사실 그냥 알아보기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료에서는 잘 지은 이름 하나가 모델의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 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만든다고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름 짓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모델링은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 이커머스 프로젝트에서 비정상 주문이라는 엔터티 때문에 한 달을 허비한 적이 있습니다. 비정상 주문요? 네. 기획팀은 그걸 고객 변심으로 인한 반품 요청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서를 썼어요. 그런데 개발팀에서는 그걸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 실패 주문으로 이해하고 개발을 한 거예요. 한 달 뒤에 결과물을 맞춰보는데 서로 안동이 다른 걸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모호한 이름 하나 때문에요. 만약 처음부터 반품 요청 주문, 결제 실패 주문처럼 명확하게 이름을 지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름 짓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와, 정말 아찔한 경험이네요. 이름 하나가 프로젝트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잘 나와 있는데 첫째, 무조건 현업에서 쓰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개발자 귀에는 사용자, 유저가 익숙해도 마케팅팀에서 회원이라고 부른다면 엔티티 이름은 반드시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단어로 소통해야 오해가 없죠. 둘째, COST처럼 애매한 약어는 절대 금물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그게 커스터머인지 커스터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명확하게 고객이라고 써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단수명사 사용 규칙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주문들이 아닌 주문.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중간 이상은 갑니다. 이름은 좀 길어지더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게 항상 옳아요. 오늘 정말 데이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제대로 탐험한 기분입니다. 엔티티라는 막연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진짜 엔티티를 걸러내는 깐깐한 기준들, 그리고 데이터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나뉘는 다양한 종류, 마지막으로 협업의 윤활유가 되는 이름 짓기의 원칙까지 전체적인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이 지식을 이제 청취자님의 것으로 만들 차례죠. 다음에 항공편을 예약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비스는 어떤 엔티티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하고요. 아마도 승객, 항공편, 공항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엔티티일 겁니다. 그리고 승객이 항공편을 점유하는 행위인 예약, 이 중심 엔티티가 되겠죠. 더 나아가 예약에 포함된 수화물 내역이나 기내식 선택 같은 것들은 행위 엔티티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하면 지식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자주 쓰는 앱들을 한번 분해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 세계의 명사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세계의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명사, 엔티티와 동사가 만나서 어떤 문장, 즉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잠깐씩 언급했던 엔티티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에 그 힌트가 숨어 있을 겁니다.